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신지훈입니다. 기본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우울증만 나타난 단극성 우울증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조증 또는 조증, 사파가 우울증과 함께 동반되는 양극성 장애가 있고 이는 조울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하이포매니아, 경조증까지 동반되는 경우에는 조울증 2형이라고 일컫고 조증, 매니아까지 함께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조울증 1형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은 분명히 다른 것처럼 좋은 기분과 조증은 매우 다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분장애 경험하지 않는 인구에서도 정상 범위 내에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어떤 정상 범위를 뚜렷하게 넘어선 경조증과 조증, 사파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 양극성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증이란 들뜨거나 매우 좋은 기분을 경험하고 말이 많아지는 언어 압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에너지가 넘쳐서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활동이 과다해지고 생각도 과대해지고 지나친 자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흥분하거나 잘 싸우는 이 자극성의 증대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헛된 일을 잘 벌여서 어떤 금전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조증 사파 중에는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심각한 이러한 사파의 경우에는 경조증이 아닌 조증 사파로 진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조증이란 조증과 증상은 같지만 그 정도가 약하고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경조증을 보이더라도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2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래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성격 이상으로 오해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높은 자살률을 보이기도 하고 반성적인 경과를 겪게 됩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들도 이를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들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난치성 우울증의 절반 정도는 조울병일 가능성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조울병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한 우울사파가 조증사파, 경조증사파보다 길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울병인 경우에는 높은 자살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한 우울증의 시기가 조증 상태보다 더 심각하게 치료를 잘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을 10년 넘게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인생에서 증상이 있는 기간이 대략 절반 정도에 해당하였고 또한 증상이 있는 기간 중에서는 우울증 기간이 가장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울증은 67%, 조증, 경조증 20% 정도로 확인이 되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시기가 조증, 경조증을 겪는 기간보다 3배 이상 길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양극성 환자에서 가장 흔한 초기 증상 또한 47%에서 우울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증, 과다 행동보다 더 많은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조울증의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명 중 한두 명은 평생 한 번 어떤 이런 양극성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성별 비율은 남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흔히 발병하는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로 조금 이른 시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치료의 경과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과와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증상은 대개 우울증으로 시작하게 되고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해서 평균 10회 정도 재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재발이 더욱 빨라지고 이렇게 재발을 많이 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단극성 우울증, 우울증만 있는 경우보다 양극성 장애는 조금 더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기 약물 치료가 있고, 또한 이제 조금 더 증상이 안정되어 있을 때 유지 치료기가 있겠습니다. 급성기 조증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기분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을 팍팍 증량하기 때문에 비교적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물들은 잘 아시는 기분 조절제, 발포릭 애시드, 리튬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되고, 또한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급성기가 지나서 비교적 기분이 안정화됐다 하더라도 유지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롤러코스터와 같기 때문에 유지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시 내려가는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조증이나 경조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발할수록 증상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자주 나타나게 되고 치료 자체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지치료는 증상이 없어도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치료에 해당하겠고, 기분 조절제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유지치료를 하면 재발을 최대한 막고, 또한 사회 복귀, 대인관계 복귀가 더 쉬워지고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용이하게 됩니다. 유지치료를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발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소외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유지치료에서 약물 선택은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기에 비해서 약물을 좀 더 감량할 수도 있고, 또한 부작용이 적은 약물로 교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장기간 복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 프로파일이 더 중요해서 최신 약물, 최근에 나온 약물들이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변경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고, 재발의 위험 신호가 있을 때는 의사에게 알려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빠르게 상의를 해서 약을 빠르게 조절하는 것이 어떤 심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막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고,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운동과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또한 과로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을 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